안녕하세요. 소년문화탐방기 마을의 소년들의 출간기념 북토크 청소년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까의 진행을 맡은 이프북스 조박선영 편집장입니다. 셀프 박수. 오늘 이 북토크에는 소년문화탐방기의 작가인 지연 작가님하고 정덕현 문화평론가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자기소개를 제가 직접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지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소년문화 탐방기 책을 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 이야기에서 새로운 콩쥐팥지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오랫동안 페미니스트 가수로 노래를 불러왔고요. 최근 10여 년간은 청소년 교육, 개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주로 TV를 열심히 보고, 영화 열심히 보고,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도 되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하튼 문화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치게 되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연님하고의 인연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추천사를 쓰시고 이 북토크에도 함께 하신 정덕현 평론가님 어떻게 이걸 여기에 같이 있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알아야 또 호기심도 더 들고 기대감도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작가님이 사실 추천사를 저보고 이제 청탁을 넣어봐라 이렇게 요청하셨거든요. 정덕현 선생님의 얘기가 책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랑 잘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한 아빠.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난 읽으면서 그게 제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많은 아빠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저는 쓰면서 누구한테 말 걸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마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은 좀 거기서 놓여놨으면 했고, 아빠들이 자신의 아들, 남성 청소년 동거인과 잘 소통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정덕현 선생님이 그 아들과 맺고 있는 관계라든지 그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것을 들려주신 얘기가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줬고 그리고 이 책이 진행되는데도 많은 또 도움이 되어서 정덕현 선생님한테 추천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꼭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나 또 유명해서인 줄 알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전혀 이런 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나? 2년 전이요. 2년 전에 1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젠더 토크 콘서트라는 걸 했잖아요. 네. 같이 하면서 그때 아마 이제 서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이제 저 소개하면서 뭐 게임 얘기도 많이 하고 아들과 게임도 한다. 절대 제가 게임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배우는 거지 절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영광을 받았다니까 제가 영광이고요. 예. 책으로 이렇게 또 묶여서 나오니까 제 하는 일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너무 필요한 추천사였고 시선이었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연 작가님이 정덕현 평론가님한테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을까가 이제 느껴져가지고 괜히 저도 추천사 청탁하면서 괜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청했던 거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제목 얘기를 조금 같이 저 제목과 오늘 북토크의 제목이 약간 또 다르기 때문에 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년문화 탐방기 마을의 소년들 책 제목은 이런데 오늘 북토크의 주제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정말 야 이거 정말 답이 있으면 이게 정말 대박인데 이 어려운 주제로 우리가 북토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작가님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런 북토크를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10대 남자 아이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미디어 뭐 접근법, 얼마나 다양한 미디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작가님이 차근차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북토크를 구상을 할 때 이 책을 소개하는 걸로 다가가면 어쩌면 그 여러 분들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제목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북토크의 방향을 잡았고요. 사실 그것이 저의 좀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래서 지금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것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소년들이 어떤 문화를 경험하면서 사는지 어떤 미디어 환경을 경험하면서 사는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출발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험 세계에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디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애들이 줌이나 뭐 아니면 온라인 이클래스나 뭐 여러 가지 이미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뭔지 물론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금방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근데 애들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분명히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또 안 되고 소통을 하려고 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부딪혀. 일단 언어도 잘 모르겠고 접근법 자체도 어렵고 이걸 다 못하게 해야 되냐 이제 부모들끼리도 맨날 모이면 그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다 너무너무 갈증을 하세요. 특히 제 주변에는 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토크에 관련된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게임만 하는 아들이 너무 걱정이다. 게임만 하는 아들이랑 같이 게임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한테 한 질문 같은데. 네, 답변 제가 주세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요청이 온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젠더 관련된 무슨 뭐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치로서 어떤 교육이 오냐면 주로 좋은 아버지 교육 해달라는 얘기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좋은 아버지 교육을 하면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나쁜 아버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아버지 교육은 제가 못하겠고 요즘 아버지 교육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있고 근데 그 옛날 아버지가 지금 옛날 모습으로 그냥 살면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 소통도 단절되고 살기가 정말 본인 스스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게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말 약간 중독적인 수준. 그러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지는 수준. 계속 요즘은 사실 핸드폰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집에 앉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물론 뭐 TV를 본다면 그거는 딱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게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건데 요즘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클랜을 짤 수가 있더라고요. 아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같이 클랜 짜가지고 클랜에서 그전에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랜에 오래 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랑 처음에 둘이 시작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아들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들 친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정말 좋은 거면 그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가 들어오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랜이 완전히 짜져요. 근데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는 완전 만렙이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 이 양반이 뭐 어디 새마을금 저 지점장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레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저씨랑 정말 물어보면서 막 이 요즘 애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큰일 난 문제 아니냐. 이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는 일도 안 하고 게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재밌어요. 예,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네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가서 했더니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버지가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뭐 게임을 하건 뭘 하건 일단은 소통의 물꼬가 터져야 그 다음에 들어간다. 얘기가 맞아. 할 수 있다. 네. 여지가 근데 생긴다. 부모로서도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가서 되게 많이 해줘요. 그 게임에 빠진 청소년 아들 공부는 언제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딱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왜 청소년들은 공부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 왜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아주 질문을 무화시키는군요. 자기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사실 하기 맞아요. 되게 그게 어렵잖아요. 맞는 거예요. 공부는 동기부여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그냥 그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든 거고 삶의 고통이 되는 건데 스스로 하고 싶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해야 해. 의무나 혹은 책임으로서 계속 그것을 주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육자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할 때 심각하게 불안해지는 거죠. 이 아이가 과연 네.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양육자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내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사실 잘 좋은 아이에게 뭐 그 전형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모범생 막 그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내 아이도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제발 한 번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게임하는 뒤통수가 아닌 책을 보는 뒤통수 한번 보고 싶구나. 그게 무리한 부탁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어떤 상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라면 지금 학생이라면 네.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이런 상, 이런 틀로 내가 가진 틀로 내 세계관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거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뭐 같이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가 개념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거는 게임은 있잖아. 여가야, 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밌게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니. 너 기타도 치지, 게임도 하지, 뭐 TV도 보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야. 게임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게임도 해. 근데 다른 것도 해. 그러니까 네가 본래 해야 될 일들,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게임으로 해.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게임하는 시간을 하루에 뭐 1시간이든 뭐 이렇게 정해주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게임은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그렇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년문화 탐방기에서 만났던 소년들은 그 대한 문화를 계속 이제 문화 운동으로 실천하는 마을에서 성장한 소년들이었는데 이 소년들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게임 말고도 즐거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뭐 나가서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뭐 보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은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이니까 내가 이걸 안 하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일정 시간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양육자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내 아이의 일상이 충분히 즐거운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혹시 도피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그래서 게임 말고도 다른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공부를 안 해서 두려운 건 내 문제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거든요. 야, 음악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진짜 굉장히 좋은 취미다. 그래서 너 음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거죠. 음악이나 게임이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 얘가 한 가지 목적만 갖고 딱 살면 얼마나 앙상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사는 게.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맞아요. 우리도 지금 심심해 죽겠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게 되면 걔 인생이 정말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부모 생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거랑 관련된 질문으로 소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한 시간에도 한 2시간 하는 것 같다 보이고 게임을 그러니까 왜 저렇게 게임만 할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알아보고 뭐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냥 그것도 게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너는 왜 맨날 몇 시간째 대체 뭐 이러면서 미디어 과몰입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 기준을 사실 어떻게 아이랑 소통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막 정해버린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가장 큰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질문도. 왜 10대, 13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소통이.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서로 충분히 믿는 관계다라는 거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신뢰 관계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사춘기라 불리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되면 소통이 잘 되던 관계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가르치거나 통제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좀 지켜봐주고.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뭘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예. 그냥 지켜봐주고 대화를 할 때도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태도로 경청해 주는 거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 이거 거의 어려워요. 득도의 수준이에요. 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음. 저는 이제 교실에서 계속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많이 있어 이 책 안에. 네,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제 수업은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다가 전제이기 때문에 진짜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랄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즉각적인 판단이나 어떤 평가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걱정스럽다. 난 걱정스러운데 어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네가 들었을 때 어떤가? 다시 질문을 해주면 그때 이제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태도가
공감적 경청을 하겠다는 어떤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좌절과 실패 중간중간 이 책에 나오는데 네, 좌절과 실패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인간이니까. 그 이제 그런 많이 게 필요하다. 힘드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책에 나오는데 그 애가 이 죽일 놈을 성교육이라고 했다고 네. 그때 막 너무 그 놀랬던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이 책들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도 현장 이야기가 듣고 싶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기억나는 것만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작가님?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현장에서 어떤 감정으로 실패를 마주하셨는지. 사실 수업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가죠. 설계도 열심히 하고 막 시나리오도 다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런 과제를 내면 분명히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는데 사실 수업 현장에 딱 가면 자기소개 혹은 오늘 나의 느낌이 어떤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것만 1시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온 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대안적 교육의 위대한 스승이신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파울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울로 뭐 누구라고요? 파울로 프레이리 그 프레이리는 이제 그럴 때는 파울로 프레이리도 말씀하셨고 저기 우리 그 페미니스트 중에 유명하신 교육학 말씀하신 누구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훅스 선생님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길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그냥 맡겨야 한다. 여기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저는 맡겨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에게 그냥. 네, 서로에게 맡겨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요청 혹은 저항을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잘 이 수업을 진행하는 내가 리더로서 이것을 잘 배움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네. 저항을 요청으로 받아들이려면 저항을 나는 어떻게 요청으로 받아들여요? 내 속은 어떻구나. 제가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야. 그렇게 할수록 진짜 감동을 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남학생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의 인생은 내 수업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진다. 진짜 이뻐라. 이야. 하고 이뻐라. 너무 사랑하잖아. 사랑 안 할 수가 없네. 네. 세상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제가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어떤지 다 좀 자세히 살펴보고 와서 얘기 나눠요 라고 했지만 그 과제가 잘 안 나눠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잘 되는 때는 언제냐면 해본 게임 얘기해봐. 내가 알고 있는 게임 얘기해봐. 이런 얘기 하면 수업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맞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미디어 교육은 그랬고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주로 제가 마음을 열고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게 저의 가장 어려운 것이었고 또 그리고 보람 있는 순간이었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요. 이게 사실은 그냥 생각을 정리해서 뭐 이렇게 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이론서들이 생생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탐방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잘 말하는 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말 어른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교육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전혀 못하거든요, 이거를. 맞아. 생각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해왔던 방식으로 막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누구한테 많이 배우냐면 저희 와이프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옛날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저도 그냥 툭툭 애들한테 뱉고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말투 자체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저를 딱 앉혀놓고
저희 그분께서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것도 안 합니다. 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유형으로 바꾸래요. 오. 그 말투 자체도 청유형으로 하지 바꾸고.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히려 질문으로 던지는 게 훨씬 낫고 그쵸.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아이들한테 진짜 놀라운 건 그거예요. 아이들도 본인이 내가 좀 너무 심하게 게임하나?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옆에 자기의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줘서 그 사람이 들어줄 것이다라고 믿는 아이와 그게 없는 아이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아빠가 뭐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같이 게임하면서 뭐 이렇게 또 뭐 그냥 다른 얘기하고 물론 속은 뭉그러져요. 왜냐면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와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요즘 게임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빠 나 이제 고3 됐으니까 내가 이 게임 지울래. 지워버리더라고요. 멋있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사실은 혼자 외롭게 클랜해요. 방에 남아가지고 아이는 나갔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외롭게 지켰어요. 1년을. 그랬더니 클랜을 지켜야 되니까. 1년에 얘가 이제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아니요. 아니 그 게임은 이제 트렌드가 지났으니까 벌써 나왔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거기 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는 믿어주는 만큼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만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근데 부모가 좀 급해서 마음이 성급해서 그리고 내 기준이 먼저 있잖아요.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 기준에 자꾸 맞춰서 보니까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해. 지금 내 개인적인 고민인데 애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저만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프로게이머. 예, 프로게이머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몇 시간이나 난 투자해서 해야겠다, 게임을. 냅둬라, 나를. 막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프로게이머를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 고생을 하는가. 제목 뭐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쳐보세요. 유튜브에 프로게이머 다큐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실제로 했는가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판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 야 나는 못하겠구나 라는 걸 일찍 알 수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좀 많이 한 편이었지만 요즘 게임은 정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들이랑 같이 게임 같은 그 팀으로 해서 요즘은 몇 명이 같이 뭉쳐서 하잖아요. 네, 5명이 뭐 하거나 뭐 팀전을 하는데 같이 아들이랑 팀원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저 혼자. 네, 저희 남편이 네. 그 문턱을 못 넘었어요. 네, 너무 너 욕을 때문에 먹고 이 게임 또 다시 졌어. 막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요즘 막 그 언어가 이해 안 되는 언어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듣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야. 이게 뭐 별로 그게 없어, 충격이 없어. 근데 옆에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게 위로를 해주죠. 열심히 하라고. 나보고. 괜찮을 거야. 아빠 조금 힘내.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서 게임 못 하더라고. 이제 나 안 하겠다고 난 쟤랑 같이 게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해야 되나? 나 지금 게임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엄마들은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먹고 있고 자꾸 의식주를 해주는 것도 힘든데 내가 쟤랑 소통하겠다고 게임까지 해야 돼? 약간 그 피로감이 확 와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시선만 달리하면 되는 예, 거죠. 엄마들은 좀 그런 입장이 있다. 근데 아들들도 이 소년들도 엄마가 게임하는 것을 그닥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치, 그런 거, 네. 그럴 거야. 그치. 왜냐하면 꼭 게임 이 안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루어지는 같이 하면. 또 네. 문화가 너무 좀 못해서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성 혐오적인 그것도 문화가 있어요. 또 있어서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엄마가 경험해야 되는 어떤 뭐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불편할 거고.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니까요, 그러셨다면서요. 못하니까. 못하면 다 그 여성 비하 발언. 저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그 캐릭터로 그러면 남자라고 막 그래도
막 뭐라 아니라고 막 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면 그런 용어들의 그런 정말 여성 혐오적이고 특히 부모 어떤 게임 앱에서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더라고요. 네. 아예 그걸 쓸 수가 하도 그게 욕에 붙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되게 이제 머리 아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하면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민망하잖아요. 근데 민망하죠. 아들이 내 앞에서 그런 걸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그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본인이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이게 소통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아이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뭔가 얘기하는 기회는 있으면 집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고민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쟤는 너무 입이 걸어서 쟤랑은 안 하고 싶어. 자기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같이 팀을 짜도 그렇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애들하고는 안 한다든지 그렇게 관계 자체가 좀 달리 형성하고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유해한지,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떤 것이 좀 내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을 가지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사실 그냥 학교나 사회에서는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은 가정이거나 이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떤 사교육의 현장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좀 감각을 길러내는 배움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예, 또 질문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주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아이가 2차 성징이 뭔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엄마로서 13살 남자아이를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고 남편은 아이와 얘기를 찬찬히 할 시간도 별로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사실 되게 일반적이기도 하거든요. 아빠들은 직장 생활과 뭐 여러 가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엄마랑 남자아이 소년이랑 단둘이 이제 집에서 뭔가 그렇게 삶의 배움의 현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이질적이어서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부터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보고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사실 학교나 이 교육 담당하는 뭐 교육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무튼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이것을 요청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유치원 때부터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주로는 폭력 예방 교육, 그래서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치원 같은 데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성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관계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교육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문화라던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1시간짜리 교육 받는다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민원으로 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민원으로 가야 된다. 네네. 학교에 계속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여성인데 남성인 아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교육을 하는 강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든요. 사실 여성들이 그걸 전담하고 있어요. 뭐 남녀를 떠나서 성교육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별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오히려 뭔가 성별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같은 것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연령에 맞는 뭐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 성교육을 나갔을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 당사자가 그런 불편감이 있으면 잘 얘기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나의 뭐 섹슈얼리티를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거기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가 아들의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가 아니고, 지금 저보다 좀 젊은 한 30대, 40대 정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성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한테 맡겨두면 마치 포르노그래피를 같이 보면서 그것을 교재 삼아서 아들 성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포르노그래피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한 인간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정보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를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감각은 계속 키워줘야 되지만, 이것이 마치 허용되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썼는데, 저도 이런 메시지를 쓸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뭔가 이제 뭐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고, 뭐 우리 자위 워크숍하고 막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내가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포르노그래피 산업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포르노그래피가 계속 너무나 이 자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폭력성이 더 막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뭐 아동 청소년 혹은 청년 남성들 여성들에게 허용적이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단 성교육 문제, 특히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라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훨씬. 예. 저는 딸에게 그런 얘기 못 해요. 예. 근데 못 해요. 아들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조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각각 전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와이프가 아들은 당신이 해. 나 힘들어 이거. 근데 나 구체적인 얘기 못 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학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책을 사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각자 습득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뭐 아버지랑 아들이 목욕탕 같은 데 같이 가는 거죠. 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계속 목욕을 같이 하고 딱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익숙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불안감이 별로 없거든요. 아버지랑 나랑 비슷하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 스킨십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까지 그게 습관적으로 좀 편안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걸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사실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맞아요. 스킨십 교육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가야 폭력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건 사실 가정에서, 이건 학교에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킨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불편하면 바로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를 맞아요. 또 알아야 되고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고 혹은 누군가 나한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그건 즉각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의 거절도 괜찮다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의 일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런 많은 개념들을 좀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현애 교수님한테 배운 경계 존중 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경계와 그 다음에 친밀감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너무 쉽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경계가 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연인이든 부부든 다 있다. 근데 그 거리는 친밀감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가까울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정말 경계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올 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 아주 쉬운 개념인데 이 쉬운 개념 하나로 모든 많은 문제들을, 그러니까 관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경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서적 경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경계 존중이라는 걸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개념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만 갖고 계셔도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중에 또 약간 우리가 얘기를 해볼 만한 질문이,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특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소년들의 관심사와 언제까지 어떤 것에 관여하고 제한을 둬야 할지 라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요거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책에 좀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10대 소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게임이면 게임 어떤 부분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년들의 관심사는 지금 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책에 많은 부분 나와 있긴 하고 이걸 보십시오. 네. 여기 안에 관심사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게임과 놀이 문화와 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런 것 유튜브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어떤 것에 관여 제한을 둬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단말기를 쥐어주는 순간 이미 그건 끝났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단말기를 언제부터 이 사람이 혼자 자율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지를 정할 것이냐. 저는 그건 13세 정도부터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고 두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강남역 지하철 그 왜 지하 보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미아방지 팔찌 안 채우고 그냥 놔두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 하시네. 네, 진짜 무서워요. 제가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죠. 너무 그럴 가능성이 높고 10중 8구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아동 청소년이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건강한 자기의 뭐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 감각을 키우지 못했는데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단말기를 처음에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던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언제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결정하는 그 나이를 일단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13세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13세도 좀 제한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만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거는 그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하는 거, 핸드폰 금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 일단은 부분적 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초등에서는 완전히 금지하고 그 다음에 중등도 사실 뭐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럴 때는 쓰지 못하게 그래서 학교 이후에 이제 부모의 동의 하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 정도 되면 저는 뭐
전면 자유를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인권에 반한다,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했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복지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거둘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걷는 건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때는 폭력과 강압 막 이런 억압 막 이런 게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않아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술, 알코올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이제 뭐 몇 살부터는 저알코올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높은 도수의 알코올은 몇 살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별로 알코올에 대한 규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거 없죠. 지금 뭐 19살이에요? 아니면 20살인가? 만 19? 19세일 거예요, 19세. 그러니까 근데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 전에 다 마시긴 하지만 그쵸, 그쵸.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넘어야만 모든 알코올이 섭취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물 터지죠. 네, 19세. 그러니까 막 과하게 자기가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네. 없는지도 모르고 막 쓰러지고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좀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좀 뭐 금지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가해지는 것이 오히려 아동 청소년 복지나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왕따,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거에 휴대폰이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 학교 운영하는 이제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당연히 그렇게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때 자료 나눠드렸던 거에서도 이 계속 금지해야 된다는 게 53.2%였어요. 그래서 훨씬 많았고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글쎄 안 된다라는 말은 조금 이게 뭐가 안 되는지 안 된다 그러면 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라기보다 무엇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짜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논의를 이제 어른들끼리 할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 될까요? 되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토의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자체보다는 그 맞아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아동 청소년을 다 묶어가지고 학생 범주에 넣고 이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너무 심하잖아 맞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커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 중등, 네. 고등에 고등은 다 엄청 차이 차이가 나죠. 다르고 네. 그리고 거의 고등은 이제 성인의 맞아요. 네. 범주에 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초중등 어떻게 할 건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해달라 했는데 소년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혹시 우리가 빠뜨린 얘기가 있을까요? 아들, 딸 있는 엄마들이 있고 아들만 있는 엄마는 있는데 아들 가진 엄마들은 그러니까 약간 놔버려요. 어느 순간 마음을 아이에서 멀어져요. 너무 달라 나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약간 이렇게 멀어지는데 아들, 딸 이렇게 있는 엄마들은 또 약간 오히려 아들하고 관계가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딸하고 갈등 때문에. 아들들이 딸하고 갈등 때문에. 딸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들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제법 있어가지고 이게 가족 맞아요? 가족? 그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투쟁적인데 집안이. 정말 케바케라서 더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따로 이야기를 한번 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되게 복잡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어떤 게 구체적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지연 씨가 쓴 이 책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들, 뭐 이런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연 씨가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공감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이 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소년들이 지금 이런 문화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한 5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책 좋았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친구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너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어렵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견을 없애고 바라봐주면 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그 많은 그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좌절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어른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 이야기를 같이 담아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어가지고요. 혹시 읽어주고 싶은 부분 있으면 좀 저는 그렇게 낭독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낭독 좋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작가님 내주셔야 돼. 그 몇십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네네네. 궁금해요. 예, 저는 여기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네. 목소리 괜찮은가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예.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내 수업을 듣는 6, 7학년은 특이하게도 쉬는 시간마다 탁구를 쳤다. 10분, 15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소리를 질러대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탁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카드게임을 했다. 학교에는 함께 쓸 수 있는 보드게임 몇 종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둘러앉아 카드게임에 열중했다. 군데군데 스마트폰을 붙잡고 늘어진 몇몇 학생은 마음은 스마트폰과 연결되었을 망정 몸은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복도에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다. 쉬는 시간에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바로 앞에 대여섯 명씩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 말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편에 모여 앉아 공기놀이를 하거나 공기가 없으면 편을 나눠 말뚝박기를 했다. 그렇게 교실과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몸으로 부딪혀가며 노는 공간이었다. 그렇게 노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마음이 상해 삐친 동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른 동료들은 그를 돌보거나 싸우거나 화해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한잔 해야 돼. 저는 제가 왜 이 구절을 좋게 봤냐면요. 이게 지연 씨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연 작가님이 그 저랑 그 젠더 토크 콘서트 할 때 나와서 자기소개도 하고 자기의 변천사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부터 쭉 이거 사진으로 쭉 보여주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 그때는 아주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삭발도 하시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현재를 이렇게 쭉 오셨는데 이게 최근에 그때 불렀던 게 나의 정원으로라는 곡이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지연씨님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자기 가슴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그 안에 누구든지 와서 이제는 좀 넉넉해진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꽃도 피우고 또 벌도 날아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로서의 그 페미니스트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사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한 이 풍경이 그 정원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쉬는 시간에 다 앉아서 각자 자기 하는 것들을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각자 노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이런 시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에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소년 문화를 어른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시선이기도 해서 그 구절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의 공립학교들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자주 못 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학교를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음. 너무 못 갔어가지고. 그것도 또 좋은 예,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인데 뭐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서. 선생님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네. 좋네요. 나의 네. 정원으로랑 또 연결해가지고. 제가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좋아. 놓치지 않으실 타입. 네, 저는 163쪽에서 뽑아봤는데요. 네. 남성 문화는 소년들의 관계를 공감하고 돌보는 관계로 만들지 않는다. 소년들은 연애를 통해 가족 이외의 사람과 처음 맺는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것을 새로 경험하고 배운다. 어느 날 이 친밀한 관계가 끝날 때 경험하는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하고 시련의 상처로 징징대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맨박스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당황스러움과 슬픔은 차곡차곡 쌓여 분노가 되어 종종 연애를 끝낸 당사자 중 한 명에게 향한다. 소년들에게 느낌을 알아차리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해소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 문화가 소년들에게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무한한 마음, 누군가와 헤어져 고통스러운 마음, 소중한 것을 잃어 상실감으로 가득 찬 마음, 갈등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모두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남자답게 한 대씩 치고 끝내 시원하게 라는 폭력의 방식을 소년들에게 더는 가르치지 말자. 그 대신 지금 느낌이 어떤지, 그건 왜 그런지 다정하게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충분히 공감하자. 소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다정함이다. 그리고 소년들끼리 그 다정함을 서로 발휘하도록 격려하자. 소년들이여 서로 돌보라. 메시지가 있네요, 메시지. 저 이거 왜 꼽았냐면 네. 남자 청소년들? 소년들은 서로를 잘 돌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여성인 친구들, 여성들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늘 그 돌보는 역할을 해야 돼. 왜 자기들끼리 좀 해결을 못하지?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슬픔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또 애틋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연애 감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막 사귀자 그런 거야. 그랬을 때 또 이 여성 청소년들, 여자친구들은 또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아닌데, 난 그냥 위로해줬을 텐데. 그래서 남성들끼리 서로 돌보는 거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년들이 그 맨박스에 갇혀서 폭력적으로 자기를 좀 다치게 하는 거 더 이상 좀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보는 남성성이 이제 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좀 남자들 돌보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 책의 메시지는 소년들 돌봐야 되는데 소년들끼리 좀 돌보는 거 가르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봄을 여성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소년들,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로 좀 성장하게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좀 이게 저한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 편집장님도 있어요? 저도 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이 책이 너무 뭔가 어떤 막 주장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주장을 하고 이러지 않지만 되게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되게 다정하게 권유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책 전반에.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어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책 자체의 그 톤이라고 할까? 이게 너무 다정해서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구체적인 건 못 찾으신 걸로. 아니,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요거 읽을게요. 이제 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팁이에요. 소년들을 이해하는. 몇 페이지예요? 71페이지요. 네. 소년들은 게임 안에서 현금을 지출하는 현질이 게임 내 순위, 능력치, 레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피파의 경우 현질로 좋은 선수들을 자기 구단으로 영입할 수 있었는데 현실의 돈을 갖지 못한 소년들은 게임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그 보상으로 게임 안에서 쓸 자금을 확보했다. 이 자금이 없으면 기량이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팀 컨디션도 나빠진다고 했다. 돈을 가진 게임 이용자들은 비용을 지불해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자해도 훌륭한 실력과 컨디션의 팀을 갖게 된다. 이런 부당함에 대한 불만은 마을 소년들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피파 온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피파 자유 게시판에는 이벤트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글이 제법 눈에 띈다. 심지어 피파와 넥슨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글도 꽤 있었다. 소년들은 그런 점에서 롤이 좋다고 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게임 내 현질과 상관없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에 비해 피파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누군가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비쳤다. 그들이 돈을 갖지 못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최근 화두가 된 공정함과도 관련이 있었다. 마을 소년들이 온라인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돈만 있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게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왜 그런지 부모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팁들이 사실 이 책 안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걸 저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좋은 어떤 대화의 매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견해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의 틀로 재단하기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연구자처럼 발견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꼭 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책들을 읽어서 각각의 게임의 차이만 알고 있어도 사실 대화의 물꼬가 굉장히 잘 터지고 아이한테 직접 설명을 난 오늘 이 게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팁들이 이 책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씩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까요? 뭐 마무리 한마디 예, 해주세요. 예. 마무리. 오늘 뭐 이 자리에 와서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소년 문화 나이 들었어도 남자들은 지금도 소년이에요. 지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게임 게임 좋아한다고 뭐 사실은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과정 이걸 읽으면서 사실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있는 다 소년들이 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소년들이 다 있는데 그걸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도 됐어요. 읽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지금 제 화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소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삶을 좀 생각하면서 남자도 울 수 있죠. 저희가 울면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드라마 보면서 맨날 울어요. 왜 이렇게 슬퍼?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라 이 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아이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기회도 주어지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이제 소년들을 잘 성장시키고 싶다. 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년들한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이제 그 북토크를 위해서 질문을 받는데 그런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을의 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일반 학교의 소년들 얘기 궁금하다. 소녀들의 문화 탐방기도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현장에서 나만의 문화 탐방기, 소녀 문화 탐방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 책은 하나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퍼뜨려 주시면 그 열매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맺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마음 깊이 소통하는 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답이거나 어떤 교과서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이야기의 시작을 제안하는 제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덕현 평론가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현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마무리할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